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세계대전급의 이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패권을 잡기 위한 아이템이 바로 저는 반도체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과연 반도체의 미래 전망과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세계가 좀 펼쳐질 것 같은지,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또 포지션을 해야 할 역할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영양 부자팀 맹프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함께 또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반도체 모르는 주식 투자자분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지금 포지션에 있고 역할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좀 극소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1, 2위 기업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면 안 되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라면.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반도체의 포지션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은 또 어떠한지 저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 제가 반도체에 대한 강의는 여러 차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들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세계의 반도체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제가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의 이 라이브 방송 때의 강의는 기본적으로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요. 물론 저의 이제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가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보다 쉽고 재밌게 좀 알려드리는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최근에 신한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나아갈 길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사실 신한에서 좋은 리포트들 많이 좀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고, 저와 함께 같이 보시죠. 봅시다.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고 해요? 전략적 무기로 활용이 된대요. 반도체는 전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전략 무기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느냐? 일단은 정치 분쟁의 핵심 물자로 활용될 정도이다. 미국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화웨이의 반도체 칩 공급을,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장비 공급을 차단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도 러시아에게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핵심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또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게, 미국이 러시아에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에 대한 제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별 정치 분쟁마다 핵심 제재가 바로 반도체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하는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일단은 반도체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입니다. 4차 산업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게 반도체예요. 4차 산업의 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 반도체가 언제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예요. 특히 메모리는 워낙 공급 부족 현상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마저도 공급 부족 현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도체는 제가 예전에 강의했다시피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뉜다 그랬어요. 메모리는 기억 저장 연산 역할을 하는 D램, 낸드가 속해 있는 반도체이고요. 그죠?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 1, 2위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비메모리는 뭐예요? 전체 시장이 70%이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의 반도체, 예를 들어 CPU, GPU와 같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체 시장에서 대만의 TSMC가 1위를 갖고 있고 2위가 삼성전자다. 그래서 메모리는 생산부터 설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하나의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비메모리는
너무나 다품종의 소량 생산을 하는 역할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서 설계 따로, 생산 따로, 포장 따로, 검사 따로 다 각각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라 그랬죠.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근데 이 비메모리마저도 공급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 변수를 이겨내며 빅사이클을 재현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 수요 같은 경우 전방 시장이 확장되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데 공급은 캐파 증설 요구량이 증가가 계속 느려진다. 자, 공급 부족 현상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어떠한 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은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수요가 많을수록 좋고 공급은 어떻게 타이트할수록 어떠한 현상이 발생될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러면서 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이 현상이 반도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공급 부족 현상이 왜 이렇게 이어지느냐? 밑에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반도체 공급 부족 시대에 진입을 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일시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이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뭘까요? 봅시다. 자, 20년도 말부터 유독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하다라고 해요. 과거에 보지 못한 특이한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번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과거와 다른 점이 메모리보다 오히려 비메모리가 더 심했다라고 합니다. 심했다. 과거에는 메모리의 부족 현상이 더 심했는데 최근에는 비메모리가 더 심하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TSMC 대표적으로 비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생산하는 웨이퍼 가격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더해지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메모리랑 다르게 주문형 생산 시장이에요. 일단은 주문을 발주를 넣어야 그때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제품별로 수주 활동을 통해 생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밸류체인에서 유기적인 호흡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이 설계한 걸 토대로 생산을 하고, 생산한 반도체를 가지고 뭐 포장하고 나서 마지막 검사하고 이거를 하나의 반도체로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이렇게 설계해 주세요 하면은 이 설계대로 생산하고 생산한 걸 토대로 포장하고 검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이 제품별로 얼마나 요청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한 걸 토대로 각각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너가 이렇게 설계해, 우리가 이렇게 생산할게, 너넨 이렇게 포장하고 너넨 이렇게 검사해 라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잘 안 되면은 반도체를 판매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바로 비메모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는 IT 세트 내에 서로 대체 불가능한 기능으로 다양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반도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가격 상승이 부담스러워지면은 세트 업체들이 메모리 채용량을 줄여서 IT 세트를 만들 수 있다. 근데 비메모리는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제조 자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비메모리에 비해서 만들기가 수월하고 이 라인을 하나의 기업이 싹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라인으로 싹 설계부터 생산까지 쫙쫙쫙쫙쫙쫙쫙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해?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이걸 좀 줄이더라도 다른 부분 조금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거는 각각 기업들마다 역할이 다 정해져 있고 하나라도 없으면 반도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반도체를 찍어내기가 어려워져서 사실 비메모리가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메모리처럼 한 방에 이렇게 잘 풀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근데요. 그렇다면은 비메모리가 왜 과거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없었는데 왜 최근 들어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코로나 이후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자, 반도체는 비메모리는 뭐라 그랬어요? 주문을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설계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코로나로 전 세계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당장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당장에 새롭게 투자하기를 꺼려해요. 대다수 업체들이. 그죠? 왜?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으니까. 당장 내 지금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당장에 지금 공장 가동하는 데에 대한 투자 돈 들어간 것도 지금 일단은 멈춰야 되고 지금 일단은 내가 뭔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반도체를 새롭게 주문해서 따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있는 거 지켜내고 발주한 거 취소하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수요가 늘어납니다. 직장에 내가 출퇴근하다가 갑자기 직장 출퇴근 안 하고 재택근무해요. 재택근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사야 되잖아요. 집에 없었으면 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져요. 자, 여기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있겠죠? 이것도 들어가지만 이 서버망도 더 확장돼야 됩니다. 왜? 컴퓨터가 기존에는 뭐 한 100대 정도가 있었다면은 이게 재택근무 때문에 막 200대, 300대로 늘어났으니까 얘네들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 클라우드망도 확장돼야 되겠죠. 여기에 또 확장시킬 수 있을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언택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각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야, 당장에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너네 반도체 투자 안 한다며. 반도체 설계 이거 발주 안 한다며. 뭐야 근데 갑자기.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지금 가동시키려면 이거 재택근무 해야 된대. 이거 일단은 야 빨리 노트북 좀 떼어봐봐. 컴퓨터 좀 떼어봐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에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생산을 해야 돼요. 그죠?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비메모리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먼저 주문이 들어오면은 생산을 해요. 그죠? 미리미리 생산을 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객별로 제품별로 필요한 반도체가 다 각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와야지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문이 안 들어와서 생산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문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업체들 입장에서 어때요? 야씨, 너네가 주문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공장 지금 가동 안 시키고 있었는데 야 이거 부품 우리 안 떼어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거? 발등에 불똥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작년 1분기에 텍사스 한파랑 대만 가뭄 등으로 삼성전자, TSMC 대표적인 생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됐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전기가 안 도니까 삼성전자 공장을 가동을 못한다 라는 이슈가 떴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기후 악화로 인한 공장을 못 돌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자, 중국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 확산이 되면서 동남아시아에 공장이 워낙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을 못 돌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문은 쏟아지는데 생산해서 공장을 못 돌리니까 이게 반도체를 못 찍어내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한번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기후 악화 해소됐잖아. 야, 델타 변이 확산 해소됐잖아. 그러면은 조만간 이거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 이런 구조로 공급 부족 현상을 한번 일시적으로 탁탁 자극했다라는 거. 이후로 어떠한 흐름까지 이어졌느냐 봅시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해요. 왜? 왜? 수요가 왜 이렇게 증가하죠, 여러분들? 언택트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우리 공포 심리는 물론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대한 재택근무 시스템이라든지 한번 구축을 해놨더니 이거를 굳이 물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효율이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번 재택근무 시스템으로 돌린 기업들은 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여기다가 사실 일반적인 개인들도 그래요. 개인들도 밖에 막 하루 24시간 중에 뭐 밖에서 노는 시간 뭐 6시간이라고 쳤다면은 요즘은 한 2-3시간으로 많이 줄었을 겁니다. 다 실내에서 노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실내에서 놀다 보니까 집에서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졌다. 우리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언택트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산업이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있죠. 메타버스 자율주행과 같은, AI와 같은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이 떠오르면서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요. 4차 산업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반도체 수요입니다. 근데 공급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도 바로 따라와줘야 되는데 느려질 수밖에 없대요. 왜? 왜? 이 부분에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은 수요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요. 구조적인 수요 확장입니다. IT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를 해요. 기존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쓰려면은 컴퓨터 PC로만 썼었어요.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이 더해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터넷 데이터를 쓰는 데가 더 잦아졌고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쓰여지는 서버 양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PC, 스마트폰, 서버에 들어가는 게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AI와 자율주행과 전장과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 스토리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로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의심은 사실 불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구조적인 성장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반도체에 대한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는 지가 생산도 하고 지가 설계도 하고 지가 그냥 지지고 볶고 다 해요. 대표적인 이런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기업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기업이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해가지고 반도체의 독보적인 위상을 팍팍팍 자리 잡았었던 업체가 누구였을까요? 오케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텔. 자, 인텔이 지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했어요. 보시면 인텔 같은 경우에 지가 설계도 하고 팹 생산도 하고 혼자 다 해먹었었다. 그랬는데 현재는 뭐가 확장이 됐느냐? 비인텔 진영이 확장이 됐다. 야씨, 언제까지 얘가 지지볶고 다 하게 할 거야? 라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 비메모리라는 구조상 자, 기존의 메모리는 지 혼자 지지볶고 다 할 수 있었지만 비메모리라는 구조상 이게 쉽지 않았다. 왜? 기술의 고도화 때문에 각각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기업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너가, 생산은 내가, 포장은 내가, 검사는 내가 우리끼리 모두 힘을 합쳐서 반도체를 만들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더 잘 나오겠죠? 왜? 내가 특화되어 있는 쪽으로 기술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특화되어서 쭉쭉쭉쭉쭉쭉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인텔은 얘도 해야 되고 쟤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뭣도 다 해야 돼. 욕심쟁이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비용이 있는데 어때요? 아무래도 성장하는 폭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격차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점차 이제 좁혀지다가 오히려 역전당하는 현상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인텔 진영이 비인텔 진영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인텔도 어쩔 수 없어요. 자체 설계를 축소를 하고 오히려 파운드리 쪽으로 좀 더 진출을 해야 되는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비인텔 진영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쪽을 더 확장하기를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인텔이 워낙 독점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에이, 결국 또 지가 다 헤쳐먹을 거 아니야? 뭐 또 이미 지가 다 헤쳐먹고 있는데 뭐 투자할 게 있겠어? 뭐 더 성장할 게 있겠어? 쟤만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뭐야? 야야야야야. 비인텔 진영이 인텔을 뛰어넘었네. 야, 씨, 그러면은 야야야야야야. 여기 설계 쪽도 우리가 봐야 되고 생산 쪽도 봐야 되고 야, 씨, 오사트 이것도 다 봐야 돼. 야, 얘 투자 기회가 너무 많이 열렸다. 글쎄. 그러면서 각각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퍼의 기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야, 반도체 뭐 끽해봤자 뭐 10년 동안 이 정도 벌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게 야, 이게 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정도 더 벌 수 있게끔 발전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정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시대가 바뀌었다. 인텔은 점점 몰락하고 다른 애들이 그에 비해서 팍팍팍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인텔 진영 대표적인 퀄컴이라든지 TSMC라든지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어때요? 이렇게나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인텔이라는 기업이 중심을 잡고 묵직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면 묵직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묵직하게 한 스텝 1층, 2층, 3층, 4층, 5층 차례대로 순서대로 올라갔다면 갑자기 비인텔 진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와 같은 기업들의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는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흐름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했었고, 자, 여기에 보다 더 중요한 공급 부분을 본다면 독점력 강화와 공급 지연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봅시다. 기존 업체들의 독점력 지속과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에 의한 공급 지연이 나오고 있다. 독점력을 지닌 반도체 업체들은 수요를 보수적으로 전망하거나 주문을 먼저 확인한 후에야 후행적으로 공급을 대응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비메모리 특성상 설계 나 있잖아. 나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생긴 신제품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너네가 좀 만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의뢰가 먼저 들어와요.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기업이.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내가 이거 설계할게. 야, 누가 생산할래? 너가 할래? 너가 생산해. 생산했어. 나 했다. 그러면 야, 누가 포장할래? 너가 할래? 너가 포장해. 누가 마지막 검사해서 끝낼래? 너가 해. 우리 모두가 이 반도체를 딱딱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주문이 안 나오면은 굳이 내가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거 누구한테 팔 건데. 각각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떠한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주문이 들어와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주문이 들어와야 하니까 지연이 자꾸 됩니다. 나는 너네가 주문 안 하면 난 일 안 할 건데 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공정기술 난이도가 상승해요. 왜? 스마트폰만 놓고 봐도 그래요.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여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까지? 메타버스 기기까지, 자율주행까지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더 고성능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기술력에 대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왜?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든 업체라도, 똑같은 메타버스 기기를 만든 업체라도 보다 더 고성능의 기기를 만들어 줘야지 소비자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 파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고성능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더 부각을 받을 것인데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한 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 요구량 증가로 연결된다 라는데, 캐파 증설은 공정 기술 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 대응 방법이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느냐? 자, 제가 예전에 물가 강의를 한번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우리나라의 1위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는지, 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1위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는지. 얘네들은요, 선점이라는 걸 굉장히 잘해요. 선점과 막대한 투자라는 걸 굉장히 잘해요. 기존에 시장이 없던 것을 새롭게 개발해냅니다. 개발하는 것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그냥 막 갖다 투자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애들이 판매하지 못하는 반도체를 내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못 만드는 것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초기에 비싸게 팔아요. 그러다가 이거를 더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오케이, 더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 또 돈을 쏟아붓습니다. 어디에다가? 이거를 찍어내는 공장을 확 늘려버려요. 확 늘려요. 그러면은 생산이 늘려났기 때문에 단가가 또 싸집니다. 단가가 싸져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좋은 고품질의 반도체 칩을 기존에 있던 반도체 칩과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은 선에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반도체가 여기로 아예 교체가 될 거예요. 그거를 누가 독점을 해요? 삼성전자가 독점을 합니다. 얘네가 다른 애들은 요거 팔 때 지들은 요거 팔면서 떼돈을 벌어요. 앞서 투자를 한 것 뽕 뽑고도 남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또 뭐 할까요? 벌어놓은 돈으로 또 한 스텝 위로 가려고 개발하고 설비 투자합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계속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의 1위 기업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 이러한 특성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애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앞으로 더 많이 앞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 난이도에 대한 상승에 따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내가 갖춰야 되고, 그제서야 설비를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생산량을 늘린 다음에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거를 보급화시켜야 돼요. 보급화시키면 그때 내가 떼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스텝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만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자, 기술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바로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때요? 시장 반응을 보고 또 공장 짓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완공되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려. 그러다 보니까 기술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급은 어떻게 이 속도를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요거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보다 더 좋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데, 비싸도 좋으니까 일단은 나 줘라 라고 하는데, 어때요? 공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늘리는 데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격차가 자꾸 좁히려고 할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특성상.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똑똑하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다가 또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독점력 또한 더욱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느냐? 자, 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올라갈 건데 기존에 밑에 머물러 있던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팔던 것들 못 파네? 시장이 안 사주네? 큰일 났다. 사업 접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랑 경쟁하던 업체였지만 점점 어때요? 여기서 밀려나는 순간 시간 문제로 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술 개발에 대한 격차를 벌리면 벌릴수록 더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갑니다. 독점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현상이 발생될까요? 전체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A, B, C, D, E라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다 같이 생산을 했는데 A라는 기업이 앞서 나갔어. B라는 기업도 뒤따라갔어. C, D, E라는 기업이 밀려났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5개 업체들이 막 반도체를 찍어냈다가 C, D, E가 밀려나니까 A, B가 독점을 하네. 얘네가 만들어봤자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전체 공급 캐파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게 공급 부족 현상이 더 빠르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자, 심지어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HHI라는 지표, 이 지수가 있는데 요거는 점유율 퍼센트에서 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4,000 이상일 경우에 독점 시장, 1,800에서 4,000은 과점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 기준에 디램 시장이 3,266, 과점 시장, 낸드도 과점 시장,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은 독점 시장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가 다 독점 내지 독과점 시장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으면서 하락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술력에 대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업체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나가는 업체들은 더 많이 앞서 나가고 되고 밀려난 업체들은 더 밀려나게 돼서 없어지게 되니까 이 구조가 더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지표로 나오고 있다. 보세요. 추세적으로 2003년도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디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이에 더해서 미중 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미국의 영양가 ISO, ASML, AMAT, RAM 등등등등 전 세계 최상위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게 최첨단 장비를 공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특화된 기술 장벽으로 중국의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중국도 지금 생산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그 업체들의 힘이 점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 업체들의 힘이 점점 빠지면은 독점 구조가 더 심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우리나라, 대만, 일본 등 4개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4개국의 반도체 전체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는 그냥 얘 4개 국가가 다 헤쳐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각 국가별로 어떠한 점유율을 갖추고 있는가? 미국 같은 경우 설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이 3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15% 정도 돼요. 그래서 역시 강점이 설계다라는 거, 설계다. 전 세계 반도체 설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미국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인텔, 엔비디아, AMD, 퀄컴, 브로드컴, TI 등 전 세계 반도체 설계를 주도한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AMT, 램, KLA 장비 없이는 온전한 반도체 팹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역시 또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거. 장비 시장 내 탑5 중 3개 업체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장비 업체를.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설계도 되고 생산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고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에서 조금 그래도 부족한 게 뭐다? 생산 업체 쪽의 비중이 낮다라는 거. 원래는 인텔이라는 막강한 생산 업체를 갖고 있었는데 얘 힘이 점점 빠지면서 지금 메모리 3위 업체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요 생산 쪽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대표적인 생산 업체들의 그 생산 기지를 미국에게 설치하게끔 지금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초에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건설을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건설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설계를 꽉 잡고 있어. 장비도 꽉 잡고 있어. 조금 부족한 게 생산이에요. 생산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인 자국 내 기업들의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생산 1, 2, 2위 업체의 공장을 미국의 공장을 건설해라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 생산, 장비까지 이렇게 고루 다 라인을 갖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미국은 설계, 장비 시장 내 장악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전략적으로 파운드리 팹 건설을 유도를 하면서 라인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TSMC라는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생산업체랑 또 가장 끈끈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오사트 업체, 즉 후공정 업체, 포장하고 검사한 업체, 요 즉 비메모리 생산, 후공정 요 라인은 대만이 꽉 잡고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게 또 뭐가 있다? 설계 쪽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이 좀 부족합니다. 소부장 업체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대만의 단점을 누가 보완을 해주고 있냐면 일본이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일본은 장비와 소재의 강점을 갖고 있고 약점이 생산 쪽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40%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실리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점유율도 60% 70% 달할 정도로 장비와 소재 쪽으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 협업 구조를 끈끈하게 잡고 있습니다. 일본아, 너네가 요 장비랑 소재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생산을 할게.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서로의 부족한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자. 우리 동맹이야. 라고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대만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요. 생산 쪽의 점유율이 무려 90%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메모리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우리나라가 보유를 한 국가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생산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설계와 소부장에는 약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장비랑 소재가 7%밖에 안 되고 설계는 보이지도 않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그냥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냥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물론 좋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충분히 살아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산만 해서 뭐 할 겁니까? 설계가 돼야 되고 소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우리는 결국에는 라인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 전체 반도체 전 세계 시장에 지금 4개 국가가 패권을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미국은 자체적으로 라인을 쫙 구축을 해놨어. 설계도 그렇고 소부장도 그렇고 이미 있기 때문에 생산 쪽만 자체 이제 자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보조를 해주면서 라인을 굳건하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반도체는 미국이 정말 끈끈하게 잘 잡고 있어요. 여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간의 동맹 협업을 통해서 얘네도 자체적인 라인을 깔아놨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만 설계와 소부장애들은 많이 부족해요. 심지어 협업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특히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가 없어요. 소부장, 후공정 등 밸류체인과 설계 역량이 약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향 반도체 수출 금지를 내리면서 우리나라 선을 그었어요. 여기에 비메모리는 설계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인재들을 유인할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 인재들이 없다라는 거. 지금처럼 메모리 생산 업체의 개별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왜?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전체 70% 시장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장을 잡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업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약해요. 그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과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아요.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메모리는.
근데 빈메모리는 그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질 않아요. 주문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더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설계와 소부장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각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나라도 미국을 뒤따라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타 국가에게 패권을 휘둘리는 약소국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잘 돼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을 봤을 때 전체 메모리 1, 2위와 파운드리 2위 업체를 보유한 국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들을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공정의 기술 진입이 워낙 또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위상은 당분간 지속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순위인데 2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7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이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과거와 달리 우리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국내 소분양 업체와 팹리스 업체한테 계속 투자해주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응원해줘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 계속 바라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 역시도 저는 응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 경제 대강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크기 때문에 오케이. 사실 기존에 삼성전자가 잘 해왔던 거를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격차에 따른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앞서 나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메모리 쪽에서는 걱정을 할 게 없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TSMC를 뒤쫓아가야 됩니다.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TSMC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막 달라붙고 유럽도 막 달라붙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반도체로 무시했던 일본도 다시 무릎 꿇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구조를 삼성전자가 좀 만들어주길 국민 입장에서 좀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멋진 2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위는 아니지만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심지어 과거에 피인수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던 거, 즉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기업이었었는데 이를 발판으로 밟고 디디고 일어나 위기에서 기회로 삼아 메모리 2위로 지금 등극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를 또 인수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 되고 있어요. 디램 수익성 이미 높고 그 다음에 낸드도 불안했지만 최근에 낸드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경쟁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3D 낸드로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디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점유율과 수익성 모두 2위로 평가받을 만하다라는 부분. 근데 하이닉스도 아쉬운 게 메모리 쪽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조금 더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딱 캡처해가지고 요 그림을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요거 관련된 기업들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종합 반도체 업체에서 점차 비메모리로 넘어오면서 설계, 생산, 그 다음에 다양한 제조 공정 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이제 핵심 포지션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누가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포지셔닝이 많이 되는 게 또 중요하겠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는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속도를 좀 붙여준 상황에 수요는 우리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이 문제가 뭐예요?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기술 격차에 따라서 점차 공급이 부족화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다. 지금은 과점 현상에서 독점 현상으로 더 이게 격차가 심해질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생산업체의 포커싱이 계속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TSMC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 이런 애들의 더더욱이 위상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놓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업 입장이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반도체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 지금 국가의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가장 또 대표적인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와 그 다음에 소부장 요 라인을 구축을 해놓고 생산도 어느 정도는 지금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텔의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TSMC와 삼성전자의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 지원을 하면서 이 구조를 또 갖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의 이 반도체의 향후 전망은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제 패권을 계속해서 좀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를 뒤따라 일본과 대만의 협업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미국이 요거를 과연 계속 지켜볼까는 좀 의문점이 들긴 하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장점이 생산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생산. 근데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미국 쪽으로 공장을 지어줬단 말이죠. 미국의 요청에 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러면 미국도 우리나라 쪽으로 손을 좀 내밀어 주길 바라는 게 있지 않겠냐. 미국은 워낙 또 설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설계 업체를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좀 연결고리를 맺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건 좀 희망사항일 뿐이고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체적인 라인 구축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되지만 지금 설계와 소부장 쪽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투자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 경제 강국으로 올라가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각 국가에게 한 소리 할 수 있을 내 자신에 대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좀 자립국가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한 국민 입장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그런 반도체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반도체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2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심오할 수도 있는 얘기를 끝까지 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보다 더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재밌고 좀 쉬운 강의 앞으로도 많이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 딱딱딱 꼭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뿅.